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입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검증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통상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이라고 해서 검증까지 논해지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가 있지요. 역시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권은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이 불청구되었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청구 여부의 심의 신청에 관해서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를 보고 넘어가면요. 2007모 82 결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에 일반 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의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일반인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의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등으로 불복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금 언급된 것들인데요. 그런 것은 변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형사소송법 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봐서 이에 대한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는 없다는 흥미로운 결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되는 경우는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영장 발부 연호일,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메일 같은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된 것인지요,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의 인상이나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의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집행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외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지휘나 그 촉탁,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은 구속영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고요. 영장을 집행할 때는 사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사본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어야 하고요. 체포 구속에 있어서와는 달리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긴급 집행, 일단 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시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2015도 1648호 2015도 1648호 판결을 보시면요.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실했을 뿐, 팩스로 보낸 겁니다.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219조, 118조, 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와 목록 등 작성 의무에 대해서 판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자 2019모 3526 결정은요. 쟁점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 압수수색이 적법하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제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제항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제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어떤 영장인지 구체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에 제항고인의 변호인이 제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비로소 확인하게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 처분 당시 제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2017년 9월 21일에 선고된 2015도 12400 판결은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무엇이고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결인데요. 사법경찰관이 피압수자 A에게 영장 기재 혐의 사실의 주요 부분을 요약해서 고지하면서 영장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A의 혐의 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었으나 A가 영장의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확인하려고 하자 뒤로 넘기지 못하게 해서 영장의 내용 중 나머지 압수수색 검증할 물건이라든지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A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사법경찰관의 A에 대한 영장 제시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영장에 따라 압수된 동향보고 서류, A의 휴대전화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앞서 본 판례의 취지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1월 22일 선고된 2014도 197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요.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 원심이 피고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피고인 4의 주소지와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4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 또 다른 피고인 7과 관련한 무슨 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무슨 평생교육원 원장은 현장에 없었고 이사장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실 등을 인정을 한 다음에
수사관들이 위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사와 평생교육원 원장 또는 이사장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들과 다소 사안을 달리하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함에 있어서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건정, 잠금 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의 증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발견한 장소나 상태를 촬영하는 경우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진행 상황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당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서 영장 없는 사진 촬영도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을 해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즉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이 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해서 원격지 저장 매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된다. 이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나오는 2017도 9747호 판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이 적법하냐의 문제였죠. 자,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다소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A 회사와 B 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내용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할 장소를 서울시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특정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갑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참여 의사를 문의하였으나 갑의 불참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해당 계정에 접속을 하였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A 회사의 계정에 대한 접속에는 실패하였고 B 회사의 한 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해당 계정을 수색한 후 그 이메일 계정에 전체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총 15건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을 추출해서 출력, 저장함으로써 압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원격지 저장 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행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이 일단 되고요.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않고 그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외국의 서버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을 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피의자가 소유 소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 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네 번째로, 또한 형사소송법 109조 1항, 114조 1항에서 영장의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정보조작 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수색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 처리 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원격지 외국에 있는 서버에 존재하는 이메일을 한국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요. 수험적으로는 결론만 보통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식 서버에 있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 및 관련자의 참여에 대한 것인데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전에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판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 불참 의사를 명시한 때나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도 1729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입니다.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쟁점을 얘기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및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그 이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및 선박,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집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규정인데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파일 출력 과정에까지 역시 피의자 등을 참여케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았다면 출력 과정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017도 13,263호 판결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잘 유념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요. 야간 집행을 할 것은 제한이 됩니다. 일출 전 일몰 후를 야간이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영장 집행을 위해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는 피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박장인과 같이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일반적으로 통상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그 경우에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예외의 단서 규정이 있고요. 영장 집행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수색을 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압수수색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수색을 했는데 없다. 그런 경우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를 해줘야 되고 없다는 취지로 수색을 했는데 없었다라는 거죠. 증거물 또는 몰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물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자, 소지자 및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나중에 압수물에 대한 환부라는 건 바로 뒤에 배우는데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결정에 의해서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처분이죠. 환부를 신청하거나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임시의 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불복을 할 때요.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작성 연월일을 누락한 채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런 판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또 압수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2021모 385 결정을 보시면요. 임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임의 제출은 이제 바로 뒤에서 또 배우겠는데요. 압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218조의 규정이 있는데 218조에 따른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영장에 의한 것과 달리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는 부담한다. 여전히요. 임의 제출에 따른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구제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자적 정보에 대한 집행에 여러 가지 법리가 판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를 해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전환 매체 자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9모 1190 결정을 보시면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출력, 복제,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 현장의 사정상 그와 같은 출력, 복사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오는 경우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의 사무실 밖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금방 본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직접 반출하거나요. 하는 경우는 압수수색하는 것이 현장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이때에는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하나이는 것입니다. 앞서 판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죠. 이처럼 저장 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비추어 저장 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 유관 정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무관 정보나 별건 정보는 안 되고요. 관련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까지 보장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하는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질환에 해당하므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되지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서 압수하였다면 이미 유관 정보만 제출받아서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윗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참여권이 이미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파일인지 명세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목록 교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도 이 13,263호 판결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상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해야 됩니다.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 확인서를 삭제, 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확인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요,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즉 유관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서 무관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에 관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무관 정보에 대한 열람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 폐기되었어야 할 무관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반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유관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한 후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2024년 4월 16일에 선고된 2020도 3050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관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반환 의무, 그것에 반한 열람, 또 사후 영장이나 동의는 다 효력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에 대한 관련 판례가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면요. 복습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먼저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을 보시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제1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갑 주식회사 빌딩 내에 있는 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저장 매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유관 정보와 범죄 혐의와 무관한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 매체로 복제하고 이번에는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 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을 등의 별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별건 정보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후 을 측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서 제2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 출력한 사안입니다. 사안 내용을 파악을 하셨죠. 그래서 제2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 측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비교해서 음미를 해보시고요. 2017도 13,263호 판결은요.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 매체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서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느냐? 이 경우에는 이미 선별해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요. 2024년 4월 16일 선고된 2020도 3050호 판결의 내용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조작 매체나 그 복제본을 이미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조작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를 해줘야 되고요.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비록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피압수자 등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할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은 동일해야 되겠죠. 원래 정보하고. 그리고 결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성과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대법원 판례는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 저장 매체의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 이 해시값을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 다시 밑줄을 제가 그어봤습니다.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확인 서면을 교부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조작 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서 서면이 아닌 증언에 의해서 의하거나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무결성,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이 대조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 등의 재생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압수수색이 되게 되면 재압수수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비록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압수를 위한 수색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고 그 압수수색을 끝내면 집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집행에 착수한 후 이를 종료하였다면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장은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새로이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새로운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법리를 설치한 것이 99모 6일 160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즉 영장주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압수수색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전자정보 저장 매체나 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법리를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